네, 총선이 마무리되고 정치권은 22대 국회를 향한 전열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강원 강릉시 당선인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권성동입니다. 화제의 당선인을 모시는 걸로 이제 이번 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5선이 되셨습니다. 먼저 이제 소감 한 말씀과 당선을 시켜주신 이제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우리 강릉시 최초로 5번 연속해서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주신 우리 존경하는 강릉 시민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예, 또 5선이 된 만큼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특히 뭐 저야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결과를 얻었지만은 우리 전국적인 판세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 당장 오늘은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이 그래서 예. 모이시잖아요. 뭐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이 당 수습 방안에 대해서 고견을 들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하게 좀 해결해야 될 건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선거에서 왜 패배했는지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선거 패배 원인을 그냥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들어서는 정확한 그 원인 분석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저희들이 20대 국회에서 대표를 했습니다. 그때도. 네. 그리고 그때 한 3천 명 정도 유권자를 상대로 집중 여론조사를 해서 선거 패배 원인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우리 당부터 지금부터 그걸 먼저 우선을 좀 해야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것이고 예. 그 선거 패배 원인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해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첫 번째는 그것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총선 패배 백선을 만들자는 그런 얘기죠. 예.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은 잘 됐는지, 공천 결과는 잘 됐는지, 네. 또 선거 캠페인은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백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백서를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이 우선시가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도 체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 더 비대위를 좀 구성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으세요? 글쎄 뭐 저는 이 문제를 갖고 당내 의원들이나 뭐 이런 이렇게 당직자들하고 논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지역에서 당선 인사 다니느라고 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저는 어려울 때일수록 원리 원칙을 따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의 출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총선의 안정적인 관리였거든요. 네. 근데 이미 그 목적은 끝났어요. 총선이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비대위 출범 목적은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당헌 단계에 보면은 비대위의 존속 기간이 6개월이고 예. 이래에 한해서 다시 뭐 6개월 연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목적 달성이 끝난 마당에 이걸 연장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지도부, 새로운 지도 체제를 빨리 출범시켜서 이를 통해서 당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졌던 부분이 뭔지 파악을 해서 힘차게 좀 추진해 있게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비대위를 연장하는 거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누가 되든지 간에 당 대표가 되면은 우리 당에서도 자꾸 인물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새로운 당 대표 중심으로 또 당 지도부 중심으로 새로운 인물이 출범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 일각에서는 뭐 이게 일각이라는 게 좀 다수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총선 끝나고 워낙 네. 이 사람 저 사람이 의견 내는 시기다 보니까 어쨌든 하나의 목소리로 나오는 것 중에는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게 된 30대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렵게 서울에서 당선된 김재섭 도봉갑 네. 당선인 이런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예.
예. 뭐 당 대표 출마에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당원이면 누구나 다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입성한 그런 김재섭 당선인 같은 분들도 출마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는 또 그런 제한을 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누구든지 당을 혁신하고 개혁할 그런 자신이 있고 그리고 미래 비전을 갖고 있다 그런다면은 출마해서 당원의 선택을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오늘 모이시는 중진 당선인들 중에도 상당수 당권 주자 거론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뭐 안철수, 나경원부터 해서 사실 의원님도 거론이 되시는데 본인이 직접 이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글쎄 입장이십니까? 뭐 능력은 부족한데 예. 언론에서 그렇게 거명을 해주니까 네. 감사한 일이고요. 다만 지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 패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패배 원인을 분석해서 당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예. 좀 더 초점을 맞출 시기지 아직 비대위가 언제까지 존속될 것인지 또 뭐 비대위를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조기 전대를 갈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뭐 출마 여부를 밝히는 것 자체가 전 적절치 않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요즘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너무 이제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그걸 체감하면서 느끼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 사실 뭐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이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 말로는 이제 이해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느끼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수도권 민심 읽는 거에 대해서 좀 실패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좀 바뀌어야 된다. 체질 바꿔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뭐 강원도도 어쨌든 중부 지역에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수도권 위기론에 있어서 다른 지역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그 정도만큼은 체감을 못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저는 20대 총선, 21대 총선 실패한 이후에도 예. 20대 총선에서도 당 실패한 직후에 비대위 사무총장을 제가 맡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21대 총선 직후에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네. 청년 중심, 수도권 중심 예.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민심이 그대로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그 편서풍을 타고 넘어오고 예. 있습니다. 아, 편서풍을 타고 가는군요. 예, 강원도로. 예. 그래서 특히 춘천 원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민심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예. 이번에 강릉 같은 경우에도 지난 4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수도권이 뭐 지방과 이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예. 그리고 수도권에서 일정 의석을 얻지 않고서는 과반수 획득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의 그런 수도권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저는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좀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해법을 찾아야 될 시기가 이제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 제 기억엔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도 이미 민주당의 당원이 100만 당원이 넘었습니다. 아, 수도권에서요. 수도권에서만 예. 경기도에서만. 네. 근데 우리는 뭐 한 30만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이 벌써 당원의 격차가 결국 선거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그 국민들의 마음 속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네. 전략을 펴서 우선 당원 배가 운동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계속 선거에서 패배하다 보니까 원외위원장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외위원장이 현역 국회의원보다는 역량적 면에서 차이가 나는 건 확실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저희들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를 못했었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좀 승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인재를 발굴해서 최소한 2년 최소한 1년이나 2년 전에 예. 그 지역에다가 배치를 하고 공천까지도 약속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뛸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총선 3개월, 2개월, 1개월 앞두고
공천을 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예. 그래서 이제는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총선 때만 반짝이 아니라 좀 수도권을 위해서 공들이는 작업이 좀 예, 필요하겠네요. 예. 민주당이 일단 자체적으로도 이번엔 161석을 얻었고 어쨌든 더불어민주연합 더하면 175석이 되고 범야권을 다 더하면 어쨌든 192석이나 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셨는데 사실 21대 국회 때 들어갈 때도 이런 거를 좀 경험을 하셨고 이번에 또 맞이하게 되셨잖아요.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예. 입법부 내에서도 여야당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그것이 건강한 국회를 만들고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보다 22대 국회가 훨씬 더 야권 편향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참 험난하다.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 상대당의 입장에서는 참 험난한 국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21대 국회 때도 뭐 다 아시다시피 거의 뭐 방탄 국회가 지속이 됐고 또 입법 폭주 야당에 의한 입법 폭주 일방적인 입법 활동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아마 더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되면은 아마 우리 국회가 괴물이 되고 야당의 그런 일방적인 독주로 우리 국회가 괴물이 되고 우리 행정부는 식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정부 여당도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당과 대화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야당도 말로만 민생, 말로만 경제를 외칠 것이 아니라 네.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좀 더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이다. 오로지 정치적 목적만 바라보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특히 뭐 지금 의료 개혁도 여러 지금 정체돼 있지만은 여러 지금 교육 부분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개혁할 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특히 2030년부터 인구가 급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각종 제도 정책을 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거는 국회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도 거대 의석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예. 정말 좀 더 많이 오히려 정부보다 더 많은 고민과 또 더 많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총선에서 좀 승리를 한 이후에 최상병 특검법을 당장 처리하겠다라는 걸 이제 첫 번째 메시지로 내세우는 것 같아요. 예. 오늘 기자회견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최고위에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특검법 찬성 목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당선인뿐만이 아니고 뭐 중진들 중에도 나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글쎄 보세요? 뭐 예. 뭐 당내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기 예, 때문에 잘 모르겠고 제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최상병의 그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완료가 돼서 기소가 됐고 그다음에 최상병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느냐 예. 그 의혹이 지금 그 부분이죠. 이제 네. 제기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금 기소돼서 군사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야당 쪽에서 고소를 해서 지금 공수처에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예. 여권 인사들에 대한. 네. 그런데 공수처라는 것이 뭐죠? 민주당이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의힘의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그런 수사기관이고 예. 특검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공수처예요. 예. 그때는 공수처 만들면서 특검 필요 없다. 공수처에서 다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제 와서 공수처도 필요 없다. 특검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거는 민주당의 저는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네. 그 재판 결과와 특검의 수사 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재판 결과,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네.
그래 그때 가서 논의를 해도 좀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총선 전날에도 재판에 갔었고 그리고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좀 법정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이게 좀 얘기를 하는 것은 여전히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은 대표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리를 한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좀 신중한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이 대표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당을 좀 운영할 걸로 보십니까? 글쎄 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얘기지만은 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후에 본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건도 있고 재판 중인 사건도 있는데 재판 중인 사건은 그냥 저기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법원에 재판하도록 그럼 놔두면 저는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 뭐 왈가왈부 우리 여권에서도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다만 거대 여당의 대표라고 해서 재판부에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네. 판단을 뭐 지연시키는 건 저는 적절치가 않다. 그건 법리에 따라서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뭐 신중 모드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인이 민생을 챙기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민생이 예. 우선이 되는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그거는 뭐 누구나 다 해야 될 저는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든 야든 간에 네,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정치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지 민생은 별도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투쟁 하겠다. 이거는 뭐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로 뭐 이재명 대표의 그런 태도라든가 방침이 달라진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벌써 속단하는 거는 그건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의 행보로 그냥 최근의 며칠간의 모습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예. 뭐 대놓고 그냥 본인들이 외쳐왔던 총선 프레임으로 했던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조국 대표입니다. 바로 이제 대검으로 가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뭐 수사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조국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은 예, 제가 조국 대표보다 먼저 문재인 정부하에서 피고인의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예, 무슨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강원도 입시 비리로 구속영장도 청구당하고 예, 재판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예. 저는 뭐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됐으면은 그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그 네. 절차를 제대로 따르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언론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내가 억울하다 이런 부분의 수사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크게 주장을 안 했어요. 예. 한두 번 하고는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뭐냐? 모든 국민들은 이 정치인인 국회의원보다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을 더 신뢰를 합니다. 네, 거기서 무죄나 무혐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아무리 혼자 떠들어봐야 안 믿어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우리 조국 대표도 자신의 그런 국회의원 당선의 신분을 갖고 자신을 방탄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사적 보복의 그런 수단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용히 사법 절차대로 따라가고 정말 국민이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으면 정말 민생과 나라의 미래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을 위해서 그 고난을 오로지 좀 행사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 이후에 일단 모두가 제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비대위원장 내려놓고 떠났는데요.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쭈면 워낙 의견이 엇갈려서요. 한 전 위원장이 이끈 총선 결과에 대해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글쎄 뭐 정치인이라는 것은 결과 책임이거든요. 예, 그 과정이 뭐 아무리 아름답고 성실하고 거기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었다 하더라도 네, 결과가 안 좋으면은 비판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 또 책임을 지는 건 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대위원장을
그만둔 상황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선 백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가를 엄청나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총선 직후부터 거의 매일매일 글을 올려서 뭐 철부지 정치 초년생이다, 뭐 총 한 번 쏴본 일이 없는 병사다, 문재인의 사냥개였다, 뭐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지옥을 맛보게 해서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말까지 했는데 홍 시장이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그분은 예. 원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담아두지 못하는 예. 스타일 아니겠어요? 다 드러내시는 분. 예, 네. 드러내시는 분인데 뭐 그분의 그런 개인적인 평가로 그냥 보면 되지. 제가 또 예. 홍 시장의 평가에 대해서 일일이 코멘트하는 평가하시면 코멘트 자체를 예. 하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예, 보고 그럼 있습니다. 일이 커질 수 있으니까. 뭐 일 커지는 걸 떠나서 뭐 저도 홍 시장도 남을 평가하니까 저도 홍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죠. 있지만은 그 평가가 과연 당을 이런 상황에 처한 당을 수습하고 앞으로 당정 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데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 황교안 전 총리랑 비교하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정치 초년생으로 들어와서 대표로서 총선을 이끌었던 뭐 이런 게 비슷하다 보니까 뭐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치는 비슷한데 한 전 위원장에게 있어서는 다음 행보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권성동 의원이 보시기에 뭐 다음 행보 정치인으로서의 행보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거야 뭐 본인이 이 경험을 통해서 잘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서 판단할 문제이고 또 예. 본인이 뭐 정치 행보를 재개하겠다 그러면은 네. 그걸 또 뭐 말릴 방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판단은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가 않고 다만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동안에 이런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정치 행보를 하려면 좀 더 많은 정치 경험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듣고 하는 것이 좋겠다. 네. 저는 그 말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경륜이 있는 사람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총선 참패에 대해서 좀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를 하면서 이번 주 중에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워낙 그 당선인 되시기 전부터 좀 가까우셨으니까 그 메시지에는 어떤 말들이 좀 담겨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번 총선에 나타난 그런 민심,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용산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다면은 그런 대통령이 처음 됐을 때 그런 초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초심이 그대로 좀 잘 묻어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그런 그 당시에 그런 진정성, 절박함 이런 게 있었을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서 좀 국민들에게 마음속에 좀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좀 진정 어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